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집에 올 수 있니? 엄마, 지금 바빠요. 끊어요. 크리스마스인데 집에 올 수 있니? 했던 마지막 전화는 단 5초 만에 끊겼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초인종을 누른 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할머니 외로웠죠라고 말해준 사람 옆집 아가씨였죠. 반면 자식들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 와서 한 말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며칠 뒤 한 장의 유언장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내 전 재산은 내가 아니라 나를 가족처럼 대해준 아이에게 준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800억 상속의 주인은 결국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은빛 이야기관을 찾아주시는 어머님, 아버님 항상 건강하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말수는 새벽부터 집을 한 바퀴 돌아보며 먼지를 닦고 식탁보를 갈아두었어요. 특별히 누가 온다고 정해진 것도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자식들이 갑자기 찾아올지 몰라 마음속으로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시계는 느리게 움직였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조용한 집안은 말순의 발걸음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레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한 횟수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앞섰어요. 큰아들 도훈에게 전화를 걸자 신호음이 겨우 2번 울린 뒤 끊겼습니다. 말수는 다시 걸까 망설였지만 곧 도훈의 짧은 회신이 도착했어요. 엄마, 지금 회의. 나중에. 그 한 줄의 문자에 더 이상 말을 붙일 여지가 없었죠. 한숨을 내쉰 말수는 식탁 위에 올려둔 과일 바구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직접 고른 감과 사과들이었고 손주들이 좋아하던 초콜릿도 작은 바구니에 담아뒀습니다. 다듬어둔 미역과 찜 재료들은 냉장고 맨 아래 칸에 차곡히 놓여 있었죠. 그 모든 준비가 방문객이 없는 집안에서 조금씩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소정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하던 말수는 결국 번호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면 소정이 의례적인 인사를 건네고 곧바로 여행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전화를 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도 소정은 시댁보다 처가 식구들과 보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며 대놓고 말했었죠. 그 기억은 아직도 말순의 마음에 얇은 상처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에는 겨울 햇살이 얇게 번지고 있었어요. 말순은 창틀에 기대어 천천히 골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산타 모자를 쓰고 지나가고 부부들이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죠. 반면 말순의 거실에는 준비해둔 케이크와 선물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말순은 창문을 닫으며 올지도 모르지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자기 위로에 가까웠습니다. 점심이 지나자 말순은 조용히 앨범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서 자식들은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린 도훈이 말순의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사진, 딸 유라가 초등학교 공연을 마치고 말순 품에 안겨 있는 사진, 그리고 세 가족이 트리 앞에서 함께 찍은 크리스마스 사진도 있었죠. 말순은 손끝으로 사진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말순은 지금보다 훨씬 젊고 단단했지만 눈빛만큼은 지금처럼 따뜻했어요. 해가 기울 무렵 말순은 다시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놓친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해 봤지만 화면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때 딸 유라에게서 알림 하나가 떴어요. 엄마, 이번 주는 애들 일정이랑 겹쳐서 못 들러요. 나중에 보자. 그 문구는 말순의 마지막 기대까지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말수는 잠시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허리는 조금 구부정했고 자식들에게 받은 실망이 체온처럼 몸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손등을 가볍게 문질렀습니다. 몇 년 동안 혼자 보낸 명절과 기념일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지금의 적막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말수는 조용히 냄비를 꺼내 라면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냄새가 퍼지지만 식탁에 앉은 말순의 자세는 힘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어요. 올해도 나 혼자네 그렇죠. 말수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TV에서는 크리스마스 특집 프로그램이 흘러나왔고 스피커에서는 가족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웃는 장면들이 크게 들렸습니다. 말수는 소리를 낮추고 눈을 돌렸습니다. 그 밝고 화려한 장면들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라면을 반쯤 먹고 일어선 말수는 싱크대에 그릇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아주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돌리고 현관을 바라보았어요. 누군가 문 앞을 지나가는 듯한 기척이었습니다. 혹시 자식들일까 하는 작은 기대가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기척이 그녀의 조용한 밤을 흔들어 놓을 무언가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문고리 위에 손을 올리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긴장과 희망이 뒤섞여 천천히 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희미한 기척은 곧 크리스마스의 첫 변화를 알리는 신호가 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오말수는 한동안 그대로 귀를 기울이고만 있었어요. 복도에서 들리던 발자국 소리가 멈추더니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짧은 초인종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갑자기 찾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죠. 하지만 곧 이내 스스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이라면 미리 전화부터 했을 거라고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리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은 자꾸만 빨리 뛰었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걸어가며 가슴께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른 뒤 도어 체인부터 살짝 걸어둔 채 인터폰을 눌렀어요.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이 작게 비쳤습니다. 옆집에 사는 정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두 손에 뭔가를 들고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말수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문틈 사이로 내뱉은 말은 형식적인 질문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놀람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옆집 수진이요. 혹시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수는 도어 체인을 풀며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복도 공기와 함께 따뜻한 음식 냄새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수진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와 보온 용기에 담긴 반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추운데 무슨 일이야? 말수는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혹시 혼자 계실까 봐요. 그냥 간단한 거 조금 해왔어요. 수지는 머쓱한 듯 웃으며 뒷머리를 살짝 만졌습니다. 말수는 한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다시 듣는 순간 조금 전까지 텔레비전에서 보던 밝은 화면과 자신의 텅 빈 집이 교차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젊은 이웃이 그 빈자리를 메우려는 듯 서 있었습니다. 추운데 빨리 안으로 들어와.
여기 복도에서 이러고 있으면 감기 들겠다. 말수는 재빨리 몸을 옆으로 비켜 길을 터줬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자 차가웠던 공기가 조금 누그러지는 듯 했어요. 복도를 지나 거실에 들어서자 따뜻한 전등 불빛이 수진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어지럽게 해놔서 미안하네. 원래는 애들이 오면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말수는 말끝을 흐리며 식탁 위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과일 바구니와 케이크가 올려져 있었고 준비해둔 접시와 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자리마다 놓인 컵이 모두 비어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그 풍경을 보고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와, 할머니, 원래 누가 오시기로 했던 거예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혹시나 하고 준비해 둔 거지. 뭐, 다들 바쁘니까 온다고 약속한 건 아니고. 말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지만 눈가에는 살짝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수지는 그 표정을 본 순간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엘리베이터에서 관리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저 할머니 명절마다 혼자 계시더라고. 자식들이 먼데 사나 봐. 그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를 바랐지만 오늘 장면을 보고 나니 너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가져온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두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케이크와 집에서 직접 만든 잡채, 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쁜 알바를 마치고 허겁지겁 준비한 거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얼마나 허술하게 보일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이거 별건 아닌데요. 그냥 혼자 드실까봐 조금 싸왔어요. 집에서 엄마가 늘 해주시던 거라 할머니 생각이 나서요. 아이고, 이런 걸 다. 너도 바쁠 텐데 참 고맙네. 말수는 케이크 상자를 어루만지듯 쓸어내렸습니다. 케이크 위에 꽂힌 작은 산타 장식이 귀엽게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오래전에 손주와 함께 케이크에 촛불을 꽂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말수는 호들갑스럽게 노래를 부르고 손주들은 촛불을 끄겠다며 서로 밀치던 소란스러운 밤이었죠.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는 고요한 밤이었지만 케이크 하나로 옛날의 소음이 다시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오늘 약속 없니? 친구들이랑 안 만나도 돼? 말수는 괜히 물어봤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크리스마스는 보통 연인이나 친구와 보내는 날이라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원래 알바 끝나고 친구들이랑 보기로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할머니가 더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왔어요. 수진의 대답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지만 말순의 가슴에는 묵직하게 닿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마음의 표현인지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어요.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먹자. 혼자 먹으려고 했는데 둘이 먹으면 더 맛있지. 말수는 부엌으로 가서 그릇과 젓가락을 더 챙겨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라면 그릇 하나만 덩그러니 올라가 있던 식탁은 이제 잡채와 전, 케이크 박스까지 더해져 꽤 풍성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 비로소 식탁이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았어요. 할머니, 라면도 드셨네요. 응, 원래는 그냥 그거만 먹으려고 했지. 근데 내가 와줘서 밥상이 살아났네. 말수는 수진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안도와 고마움 그리고 조금의 쑥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젓가락을 들면서도 말순의 표정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온기가 얼마나 귀한지 수진은 알고 있었어요. 식사를 시작하자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나 동네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관리비가 올랐다는 소식, 3층 선배 할머니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 엘리베이터에 새로 붙은 안내문 이야기 같은 사소한 대화였죠. 하지만 그 사소한 대화들이 오히려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수진아, 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말수는 식사 중간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세요. 제가 여기 올라온 지 꽤 돼서 명절이나 연휴 아니면 잘 못 내려가요. 그래서인지 혼자 계신 어르신들 보면 그냥 마음이 쓰여요. 수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조금의 미안함이 번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녀도 젊은 시절 먹고 살기 바빠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자주 가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만 해도 부모님이 참 고마워하실 거야. 나도 내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말순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금세 촉촉한 물기가 맺혔고 수지는 재빨리 다른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이거 트리 장식이에요. 알바하는 카페에서 쓰다 남은 건데 혹시 필요하시면 쓰시라고 가져왔어요. 수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손바닥만 한 트리 장식과 반짝이는 전구가 들어 있었어요. 조그만 별과 공 모양의 장식들이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예쁘네. 이런 것도 다 챙겨오고. 아직 트리는 안 꺼냈는데. 그럼 이따가 같이 꾸밀까요? 저 장식 잘해요. 예전에 할머니 집에서도 제가 늘 했거든요. 그 말에 말순의 얼굴이 조금 더 환해졌습니다. 같이라는 단어가 특히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동안 혼자 장식하거나 아예 장식을 포기했던 크리스마스가 떠올랐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시간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나서 거실 한쪽에 작은 트리를 세웠습니다. 말수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서 장식을 건네주고 수지는 의자 위에 서서 전구와 장식들을 걸었습니다. 전구에 불이 들어오자 거실은 금세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창밖의 겨울 어둠과는 다른 부드럽고 포근한 빛이었어요. 와, 예쁘다. 혼자 있을 때랑은 느낌이 다르네. 말순이 감탄하듯 중얼거리자 수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더 예쁜 거죠. 할머니 집이 갑자기 카페 같아요. 그 말에 말순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서 외로움이 밀려나고 따뜻한 온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초인종 소리가 들리지 않았더라면 이 따뜻한 장면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리 불빛이 반짝이는 거실 안에서 말수는 조용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서툴고 어색한 이웃 사이였지만 이상하게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수는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를 거라는 것을요. 트리 장식이 모두 끝난 뒤 거실에는 은은한 전구 불빛만 남아 말순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한 기운 때문인지 말수는 평소보다 말수가 조금 더 늘어난 듯 했습니다. 수지는 식탁 위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말순의 옆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트리를 바라보며 잠시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 고요한 순간을 깨는 듯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너한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말순의 목소리는 살며시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전 괜찮아요. 수지는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 따뜻한 반응이 말순의 굳어있던 마음에 작은 금을 냈습니다. 말순은 손등으로 무릎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사실은 오늘뿐만 아니야. 명절에도 그렇고 생일에도 그렇고 자식들이 나한테 오는 일이 갈수록 줄더니 이제는 거의 없어졌어. 말순의 말은 마치 오래된 상처가 표면으로 천천히 떠오르는 듯한 흐름이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말순의 눈가에는 아주 얇게 반짝이는 물기가 맺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다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애들도 떠들고 그런 날이 있었지. 근데 언제부턴가 바쁘다, 힘들다, 애들 학원 때문에 안 된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엔 아예 약속조차 안 하더라. 말순은 손을 모아 꼭 쥐었습니다. 두 손이 조금 떨렸어요. 수지는 말순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들리지 않게 숨을 고르고 그녀의 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언이나 위로의 말을 성급하게 꺼내지 않았어요. 그저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말순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지. 그래도 애들이 크리스마스인데 한 번쯤은 생각해 주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여행 간대. 그 말 들으니까 가슴이 확 허해졌어. 말순은 조용히 웃었지만 그 웃음은 슬픔으로 가득 찬 웃음이었습니다. 수지는 말순이 괜찮은 척하는 그 억지스러운 미소가 더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할머니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속상하다 못해 그냥 내가 뭘 잘못했나 싶더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건가? 내가 너무 욕심을 내서 그 아이들한테 짐이 된 건 아닌가? 말순의 손끝이 서서히 굽혀지고 등이 조금 더 구부러졌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눌러왔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천천히 말순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란 듯 손을 살짝 움찔했지만 곧 그 손길의 따뜻함에 이끌려 손을 가만히 두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나이 들었다고 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면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죠. 수진의 말은 또박또박했고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외로움이 마치 문이 열린 듯 흘러나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이니까. 지금도 미워하려고 하면 마음이 아파. 아직도 그 아이들이 웃던 모습이 자꾸 생각나. 말순은 손으로 얼굴을 가볍게 문질렀습니다. 눈가에 고였던 물기가 결국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조그만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지만 닦아도 계속 눈물이 배어나왔습니다. 수지는 말순이 더는 혼자 울게 두지 않겠다는 듯 살짝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마치 가족이 해주는 위로처럼 말순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는요. 제가 서울 올라오고 나서 외할머니가 많이 편찮아지셔서 마지막에 제대로 못 챙겼어요. 그게 지금까지 후회가 돼요. 그래서 할머니가 혼자 계실까봐 자꾸 생각났어요. 수진의 고백에 말순은 놀란 듯 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 오늘 와준 거야? 네. 그냥 마음이 그랬어요. 할머니가요, 제 외할머니랑 참 많이 닮으셨어요. 수진의 눈에도 살짝 물기가 고였습니다. 말순은 그 모습에서 묘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이 흐르는 방향이 있다는 걸, 자신도 그 흐름 속에서 잊혀진 존재는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이렇게라도 오늘 같이 있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너 아니었으면 오늘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루를 보냈을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은 상처가 터져나온 흔들림이 아니라 오랜만에 마음을 기대는 흔들림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트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작은 트리 불빛은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말수는 그 불빛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와줘서 오늘은 괜찮아. 외롭지 않네. 저도요, 할머니. 서로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말순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피보다 마음이 가까울 수도 있구나. 그 깨달음이 말순의 향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씨앗이 되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튿날 아침 말순의 집에는 조용한 햇살이 들어와 거실 바닥에 길게 퍼졌습니다. 전날 밤 수진과 함께 꾸며둔 트리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말순은 아침부터 그 트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끓였어요. 마음속 깊은 곳이 어제보다 훨씬 덜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트리에 달린 작은 별 장식을 손끝으로 살짝 만지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휴대폰이 크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큰아들 도훈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고민했어요. 어제는 그토록 기다렸던 전화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받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좀 되지? 도훈의 목소리는 밝으지도 그렇다고 걱정도 담기지 않은 무난한 톤이었어요. 왜 무슨 일이냐? 말수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도 그렇고 상속 정리도 미리 좀 얘기해야 하잖아. 우리 이번 주 안에 한번 보자. 그 말은 마치 이튿날 아침 안부 인사라고 하기엔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식탁 위에 놓인 컵을 천천히 쥐었어요. 오늘은 몸도 좀 피곤하고 다음에 보자꾸나. 말수는 대답을 짧게 자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서운함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오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전화해서 하는 말이 고작 상속 얘기라니. 말수는 차가 식어가는 것을 보며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후가 되자 집 앞에서 자동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수는 창문을 살짝 열어보았어요. 도훈의 차였습니다. 뒤이어 딸 유라도 도착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과 선물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들고 온 가족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의무감과 계산된 움직임이 더 가까웠죠. 잠시 후 말순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어제와 달리 기대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먼저 앞섰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하루 늦었지만 유라는 지나치게 떠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행 갔다 오느라 이제야 왔어요. 도훈 역시 억지 웃음을 지으며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말수는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고급 과일 세트와 비싼 건강식품들이 들어있는 듯한 포장들이었어요.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그녀는 문을 열어두고 조용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자식들은 말순의 반응이 어딘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지만 그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두 사람은 식탁 위에 선물 봉투들을 내려놓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트리가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유라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트리 꾸미셨네요? 누구 오셨어요? 말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옆집 수진이 왔었다. 늦도록 같이 있었지.
도훈과 유라는 서로를 빠르게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당혹과 놀람이 스쳤어요. 하지만 금세 표정을 가다듬고 앉았습니다. 엄마, 근데 아까 전화했던 그것 말인데요. 도훈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상속 문제는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잖아요. 괜히 나중에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유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엄마. 주변에서 다 그러잖아요. 요즘엔 미리 나눠두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단단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온 거냐? 도훈은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꾸며낸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엄마 나이가 있으시니까 정리할 건 해야 한다는 거죠. 유라 또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다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수는 두 사람의 말이 끝나자마자 긴 숨을 내쉬며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았습니다. 어젯밤 수진과 함께 꾸민 트리 불빛이 흔들리며 두 자식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빛 안에서 자식들의 표정은 따뜻함보다 계산과 조급함이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그래,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거구나. 말순의 목소리는 매우 조용했지만 묘하게 단단했어요. 도훈은 그 기류를 감지했는지 표정을 굳혔습니다. 엄마 그렇게 들으시면 곤란한데요. 그 순간 말수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문장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를 부모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재산으로 보는구나. 그 생각은 가슴을 찔렀지만 동시에 한 가지 결심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말수는 손을 포갠 채로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좀 알겠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말에 도훈과 유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말수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의 문을 조용히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문을 완전히 닫을 선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 회색 구름이 가득한 오후였어요. 오말순의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작은 다가를 식탁 한쪽에 올려두고 소파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했어요.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자신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검은 코트를 단정하게 걸친 이장수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그는 오랜 지인답게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날이 추운데 일부러 와줘서 미안하네. 이장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가 든 검정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그 가방이 오늘 이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물건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말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또 한 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큰아들 김도훈과 딸 김유라가 함께 들어왔어요. 도훈은 차 키를 돌려주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고 유라는 고급 패딩을 벗어 의자에 걸어두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엄마, 변호사님도 오셨네요? 도훈이 순간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너희랑 얘기 좀 하려고 불렀다.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낮고 단단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중앙의 소파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장수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고
서류를 꺼냈어요. 하얀 종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맨 위에는 유언 공증 서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도훈과 유라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며칠 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장수는 침착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래 고민하신 끝에 앞으로의 상속에 대해 정리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훈은 자세를 앞으로 숙이며 물었습니다. 정리라뇨? 어떤 방향으로 정리하셨다는 건지 저희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돌려 도훈과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두 자식의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 그리고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 표정을 보고 말수는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을 마음속으로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냥 읽어주세요. 나도 너희도 다 같이 듣는 게 좋겠지. 말순의 말에 이장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종이 넘기는 소리만 잠시 들렸습니다. 이장수는 첫 줄부터 또박또박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본인은 오말순으로 아래와 같이 유언을 남기고자 합니다. 첫째, 본인의 예금, 부동산 및 모든 유가증권 등 일체의 재산은 옆집 거주자 정수진에게 전부 상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문장이 끝나는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도훈과 유라는 동시에 이장수를 바라보다가 거의 동시에 말순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전부라고요? 유라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문서상으로는 전부입니다. 이장수는 감정을 섞지 않으려 노력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여러 번 확인하셨고 그 의지가 확고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옆집 아가씨한테 전부를 준다고? 말수는 도훈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마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한테 상의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건 내 삶에 대한 마지막 선택이니까.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누군데요? 엄마 자식인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한테 전부를 넘긴다고요? 유라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 자식인 건 맞지.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나를 가족으로 대했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장수조차 시선을 서류 쪽으로 돌린 채 침묵을 지켰어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피로와 단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명절에도 생일에도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나도 다 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처가 식구 챙기느라 애들 챙기느라 나한테 온 날이 얼마나 되냐. 도훈은 입을 다문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수년 동안 전화 한 통으로 명절 인사를 대신하던 날들, 나중에 들르겠다고 말만 하고 끝냈던 약속들, 그리고 생일날조차 문자 한 줄로 넘겼던 기억들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엄마 자식이잖아요. 유라는 마지막 자존심처럼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자식 맞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자식이면 부모를 이렇게까지 외롭게 두지는 않았을 거다. 나를 꼭 필요할 때만 떠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가족으로 봐주는 사람이었겠지. 그 순간 유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도훈 역시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수는 다시 서류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둘째, 본 유언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인의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증명한다. 셋째, 본 유언의 집행인은 변호사 이장수로 지정한다. 읽는 내내 말수는 변함없이 조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손등에는 힘이 들어가 미세하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이장수는 서류를 접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 유언은 이미 공증 절차를 마쳤습니다. 법적으로 취소하려면 어머니께서 다시 직접 의사를 번복하셔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완전히 효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도훈은 마지막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봐요. 이건 너무 감정적이야. 잠깐 서운하다고 이런 결정을 내리면 잠깐 서운한 게 아니다. 말순이 도훈의 말을 잘랐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서운했다. 그동안 내가 한 번이라도 너희 앞에서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지. 늘 참고 넘겼다. 근데 이제는 더 참고 싶지 않다. 그 말은 도훈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유라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남겨줄 생각은 없는 거야? 다 저 아가씨한테?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에게 주고 싶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그 애는 나를 외롭게 두지 않았다. 그 말 이후 거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트리 전구의 작은 소리와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이장수는 조용히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이미 끝났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감정만이 오갈 뿐이었습니다. 말수는 마지막으로 두 자식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게 잔인하게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이건 나한테 주어진 마지막 권리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그 말에 도훈과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충격, 그리고 어딘가 구석에서 슬며시 올라오는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이 가족에게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선이 그어진 날로 남게 되었습니다. 말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조금 걷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겨울 바람이 아파트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과는 다르게 그녀의 마음만큼은 묘하게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는 확신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유언장이 공개된 다음 날 아침, 말순의 집 앞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소란스러웠습니다. 문 밖에서는 도훈과 유라가 작은 목소리로 서로에게 날카롭게 말을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수는 문 안쪽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길고 강하게 울렸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도훈은 거의 안으로 밀치다시피 들어왔고 유라는 씩씩대며 뒤따랐습니다. 엄마, 우리랑 진짜 이렇게 끝내자는 거야? 도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어제는 그냥 충격받아서 말했지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다시 생각해봐요. 유라는 말을 하면서도 이미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들의 과한 반응에도 표정을 크게 흔들지 않았습니다. 손을 천천히 내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들어와라. 앉아서 얘기하자.
거실로 들어선 두 자식은 소파에 앉자마자 서로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도훈은 식탁 위에 내려놓은 서리를 가리키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거 수진이라는 그 아가씨가 시킨 거죠? 엄마 혼자 이런 결정을 했을 리가 없어요. 말수는 도훈의 말을 곧바로 끊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아무 요구도 안 했다. 내가 한 거다. 내 마음으로. 말이 돼요? 엄마가 왜 우리를 제치고 남을 선택해요? 유라는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힘을 너무 준 탓에 하얀 천이 구겨지며 손가락 사이로 삐져나왔습니다. 말수는 유라의 손을 보며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마지막으로 찾아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라도 나니? 두 자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래전부터 느껴오던 감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감정은 이미 지나간 서운함이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무관심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도훈은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좋아, 다 인정한다고 쳐요. 엄마 마음이 상했다고 쳐요. 그래도 그렇지, 전부는 아니죠. 전부는 말이 안 돼. 너희가 생각하는 전부가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말순의 말은 단호했지만 분노보다는 지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훈은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복수잖아. 우리한테 벌을 주는 거라고.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을 주려는 게 아니다. 다만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 준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뿐이다.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그 아가씨가 우리보다 더 가족이라는 거야? 가족처럼 대해줬다. 그게 다다. 그 말은 두 자식에게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도훈은 입술을 꽉 깨물며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그 아가씨랑 직접 얘기해야겠네. 유라도 따라 일어나며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래야죠. 우리 엄마 마음 돌리려면 그 사람부터 말려야 하니까. 말수는 급히 길을 막았습니다. 그 아이한테 가서 뭐라고 하려고? 당연히 말을 해야죠.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아니면 도훈은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의 말투에서 의도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 없다. 나한테 온 것도 나한테 말 건 것도 친절해서였을 뿐이다. 그래서 더 문제죠. 도훈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착한 척하면서 엄마 마음만 빼앗아 간 거잖아요. 말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엄마 마음을 가져가려고 한 적이 있니? 한 번이라도? 도훈은 그 질문에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유라 역시 그 자리에서 눈을 크게 뜨며 손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두 자식에게 가장 깊게 박히는 대답이었어요. 분위기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숨겨진 죄책감이 한꺼번에 올라오고 있었죠. 유라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차라리 조금이라도 남겨주면 안 돼?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도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가 거칠게 내쉬며 턱을 괴었습니다. 표정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우리 엄마 마음을 어떻게 다시 얻으라는 건데? 말수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손을 모으고 말했다.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나를 되찾으려 하지 마라. 마음이었으면 진작 와야 했다. 그 말에 도훈은 고개를 떨구고 유라는 눈물을 닦으며 뒤돌았습니다.
부정하려던 감정이 무너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후회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잠시 후 두 사람은 말도 없이 문을 향했습니다. 나가기 직전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말수는 그 질문에 부드러운 미소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렴.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이었는지, 너희에게 기대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그 말이 끝나자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깊은 정적만 남았고 말수는 찬물처럼 차가워진 공기 속에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자식들의 분노가 남긴 뒤틀린 흔적보다 그녀에게 더 크게 다가왔던 건 오히려 조용한 후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폭풍은 결국 다음 장면을 향한 단계를 지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은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나자 오말순의 집 안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트리의 따뜻한 불빛이 집을 채웠지만 이제는 그 빛조차 어쩐지 흐릿하게 흩어지는 듯 했어요. 말순의 기운이 눈에 띄게 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몸이 무거워지고 기침이 잦아졌으며 식사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겠거니 했지만 몸이 버티지 못하는 느낌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겨울 햇빛이 스며드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마치 얇은 종이처럼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녀는 크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순의 얼굴에는 지난 몇 년보다 더 깊은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의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정수진이 급히 들어왔어요. 할머니, 너무 늦었어요. 죄송해요. 알바 끝나자마자 바로 왔는데. 수지는 말순의 얼굴이 전보다 더 창백해진 것을 보자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어디 아프세요? 말순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나이 먹으면 조금만 피곤해도 이런 거지 뭐. 하지만 수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순의 손등 위에 자신의 따뜻한 손을 올렸습니다. 손이 닿자마자 말순의 몸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다.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말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니까. 병원 뭐하러 가니? 이제는 그냥 편하게 쉬면 되는 거야. 수지는 눈을 떼지 못한 채 말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의 말 속에는 오래된 체념과 평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살려는 마음보다는 마무리하려는 마음에 가까운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지는 말순의 몸을 부축하며 자리로 옮겨 앉혔습니다.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물을 건네려 했지만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의지했나 보다. 의지해도 돼요. 왜 미안해요? 전 괜찮아요. 수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말순의 손은 차갑고 약해졌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잠시 후 문이 한 번 더 두드려졌습니다. 이장수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말순의 상태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긴장감이 번졌습니다. 아이고, 난 괜찮아. 그냥 몸이 말을 좀 안 듣네. 말수는 엷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장수는 옆자리에 앉아 서류가 든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유언장 관련해서 마지막 서류 확인을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언제라도 변경이나 추가를 원하시면 말씀하셔도 되고요. 말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손을 이장수 쪽으로 뻗었습니다. 아니야. 더 손 뗄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어. 나는 이미 마음 다 정했으니까 그대로 해주면 된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말수는 수진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와준 이후로 내가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모른다. 너는 내 인생 마지막에 온 선물 같은 아이야. 그 말을 듣자 수진의 눈물이 바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저 그런 말 들을 자격 없어요. 그냥 옆집 사람일 뿐인데. 아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확고했습니다. 너는 내가 필요할 때 와줬고 내 말을 들어줬고 나를 혼자 두지 않았지. 그거면 된다. 그게 가족이다. 그 말은 수진의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흔들리는 트리 불빛이 수진의 눈물까지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말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가고 나면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아라. 난 내가 너무 고맙고 내 이름으로 세상을 조금 따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수진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런 큰 건 받을 수 없어요. 전 정말 그럴 자격이 없어요. 말수는 힘겹게 손을 들어 수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면 되는 거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말수는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은 여전히 이어졌지만 그 속도가 아주 느려졌습니다. 이장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트리의 전구가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에게도 알려야겠지요.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전 여기 있어요. 끝까지 있어 드릴게요. 그리고 그날 밤 말순은 아주 조용히 수진의 손을 잡은 채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눈발이 사뿐히 흩날리고 있었고 거실의 작은 트리만이 따뜻한 빛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말순이 남긴 마지막 온기이자 이웃을 넘어 진짜 가족이 된 두 사람을 이어주는 유일한 등불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말순의 장례식은 조용했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눈발이 잔잔하게 내리던 겨울 아침, 조문객 몇 명만이 오갔고 수지는 검은 패딩을 입고 말순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차가웠지만 손끝에는 말순이 남긴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어요. 장례식장 한편에서는 도훈과 유라가 서로 말을 아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고 후회와 죄책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말수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할머니 뜻대로 잘해볼게요. 그 말은 다짐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말순이 마지막까지 믿고 맡긴 마음을 이어받겠다는 다짐이었죠. 장례가 끝난 뒤 수지는 말순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말순이 떠난 집은 너무 조용했고 따뜻함이 빠져나간 듯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거실 한가운데 그 마지막 밤까지 켜져 있던 작은 트리가 여전히 반짝이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수지는 트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전구는 미세하게 흔들렸고 바닥에는 말순이 남긴 작은 장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말순이 젊은 시절 직접 만든 뜨개질 장식도 있었고 손주가 어렸을 때 달아줬던 작은 곰돌이 장식도 있었어요. 할머니, 이건 그대로 둘게요. 매년 켤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트리 곁에 앉아 말순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손편지가 여러 장 있었어요. 그중 가장 위에 놓여 있던 봉투에는 수진아, 읽어주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말순의 글씨가 가지런히 적힌 편지가 펼쳐졌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는 내게 큰 위로였고 마지막에 가장 큰 기쁨이었다. 수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다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너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한 거다. 피가 섞여 있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너 덕분에 배웠단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 가까이에 안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잠시 뒤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과 유라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몇 번이나 문 앞을 서성였고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수지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장례식 때보다 더 창백하고 굳어져 있었습니다. 수진,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도훈의 목소리는 힘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트리 불빛이 세 사람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어요. 유라는 트리를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엄마가 저걸 참 좋아했는데 우리가 이런 걸 해준 적이 언제였지? 그 말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훈은 말순이 앉았던 자리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정말 나쁜 자식이었네요. 그 말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했어야 했던 사과가 이제야 흘러나온 셈이었어요. 수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편지를 접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두 분을 미워하진 않으셨어요. 도훈과 유라는 동시에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랬나요? 유라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네. 미워한 게 아니라 그냥 외로우셨던 거예요. 그 말은 칼날처럼 예리했지만 동시에 가장 사실에 가까웠습니다. 유라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도훈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야 진짜 잃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어요. 돈도 재산도 아니라 말순의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래도 이 집은 언제든 와도 돼요. 할머니도 아마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도훈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 잠시 뒤 두 자식은 조용히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 천천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엌의 찬장에는 말순이 자주 먹던 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장롱 안에는 오래된 옷들이 단정하게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말순의 흔적을 만질 때마다 마음이 저릿하게 아팠지만 동시에 따뜻함이 감돌았습니다. 정리를 마친 뒤
수지는 봉투 한 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말순이 남긴 유산 중 대부분을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기 위한 중요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순은 편지에도 이렇게 적어두었죠. 내 돈이 너한테 짐이 되지 않길 바란다. 가능하다면 나 같은 어르신들을 위해 써주렴. 그 말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심으로 수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말순의 트리를 자신의 방 한쪽에 다시 세워두었습니다. 작은 별 장식을 꼭대기에 올리고 전구를 켜자 방 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지는 트리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내년에도 이 트리 켤게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대로. 트리 불빛이 수진의 얼굴을 밝히고 뒤편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잔잔히 불어왔습니다. 그 따뜻한 빛은 마치 말순이 마지막으로 남긴 마음처럼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매년 같은 날 수지는 말순의 트리를 켜며 그녀가 가르쳐준 가족의 의미를 조용히 되새기고 살게 되었습니다.